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격 차별화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 할인 전략이 저번 시간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할인 전략은 우리가 EDLP, 그래서 Everyday Low Pricing. 자, 이거랑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High Low Pricing, HL 가격 전략이, 자, 이게 잘 뜹니다, 실험 문제. 자, 이건 거의 뭐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봐야 돼요. 두 개 정도 치시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 전략에 대해서 이제 이걸 비교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everyday low pricing. 매일매일 싸게 한다는 거예요. 광고비가 필요 없죠. 그래서 얼마트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사의 그 물품센터를 먼저 세운 후에 인근에 매장을 오픈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저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이게 이마트에서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추구해서 고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 로우 가격이라는 것은요,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싱보다는 높은 가격을 추구하지만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낮은 가격을 제공해요. 그 필요할 때마다 낮은 가격을 제공한다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죠. 집에 전단지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상품 재고 관리가 복잡하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뭐 다른 것들은 뭐 전략에 대해서 오른쪽 가격 차별화 전략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밑에 가시면은, 자, 요게 중요해요. 우리가 또 시험 문제에 배정이 되어 있는 게 재판매 가격 유지 정책입니다. 재판매 가격 유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이건 별표 하나 정도를 치시고요.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조업체가 매출이나 수량을 이제 따지는 거죠. 따져서 이제 소매업체한테 우리가 그 이익을 이제 소매업체가 내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면서 우리가 이 판매가 되면서 재판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는 거죠. 준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가격을 놓고 그 이상 받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한 가격을 놓고 또 그 이상 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또 가격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품질이 낮아지거나 평판이 안 좋아질 수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번이 상한 하한 가격이고, 그 다음에 특정 가격을 지정합니다. 얼마 받으라, 그죠? 특정 가격 지정. 특정 가격을 지정하죠.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재판매 가격 유지는 그 상품의 생산자가 소매업자에게 상품의 재판매를 준수하도록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재판 행위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재판매 가격은 상한 가격이나 하한 가격을 정해서 준수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너 10,000원 이하는 팔지 마. 내 제품이 너무 싸구려가 되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 이렇게. 그 다음에 난 싸게 많이 팔고 싶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더 비싸면 받으면 안 돼.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좀 이 소매 이익을 좀 목표를 놓기 위해서 이 제조, 내 제품 많이 알리고 파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스펙을 주면 어떻습니까? 이 제일 좋은 놈한테 이제 나눠 가져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할 수 있게끔 또 하는 거죠. 근데 재판은 어떻게 돼요? 이 가격 유지 정책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독점 규제법 또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금지가 됐습니다. 위배가 되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이제 인터넷 가격과 프로모션이에요. 자, 인터넷상에 이제 우리가 그 가격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온라인 경매. 그래서 온라인 경매는 자, 우리가 예전에 배우셨지만 온라인 경매라는 건 어때요? 소비자 간 가격 경쟁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온라인 경매. 그다음에 온라인 역경매가 있죠. 역경매는 판매자 간 경쟁입니다. 판매자 간 경쟁. 그래서 뭐 우리가 수량을 놓고 최고 가격을 정해놓고 구매자가 제시할 수 있죠. 구매자가 제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가로 제시가 되면 닥쳐야 되는 이런 게 역경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동구매라고 하잖아요. 공동구매. 다 온라인이죠. 그건 대량 구매입니다. 대량 구매를 하게 되면 할인을 해줘. 그래서 우리가 뭐 커뮤니티를 교섭력을 높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다. 가볼게요. 자, 밑에 온라인 경매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선호하는 만큼의 가격을 제시하고 제시된 가격 중에서 최고가로 낙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된 금액이 판매자가 제시한 최저 입찰 가격을 미치지 못하면 유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소비자들끼리 경쟁에 의해서 구매자끼리 뭐 1,000원부터 올라가는 거죠. 경매로. 온라인 역경매에서는 거꾸로 판매자들 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한번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공구는 아까 제가 공동구매 얘기했었고요. 자, 그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포 관리입니다. 점포 관리. 점포 관리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나올 수 있는 것만 찍어드리면, 자, 넘기시면은 이제 우리가 교재 227페이지 가시면 조직 구조의 형태만 좀 체크하세요. 이것만 제가 하라는 대로. 그래서 관료제는 독일 사회학자인 그 박스 베버가 이에서 주장해낸 것으로서 계층제에 의한 상하의 지배 복종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단점은 환경 변화의 부적응, 그 다음에 규모의 거대화에 기인한 비인간화, 관리 비용의 증대, 다양성에 대한 요구의 증대, 목적 전치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탈관료제가 한번 시험지에 나왔었어요. 자, 이걸 한번 별표 하나 쳐놔보세요. 자,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좀 자주 출제가 되고요. 제가 또 우리가 문제에 또 뒤에 넣어놨는데요. 시험 출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얘가 탈관료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에드워크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료제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새로운 조직 구조가 요청됨에 따라서 등장한 것으로서 미래학자인 아주 유명한 엘빈 토플러가 있죠. 제시한 미래사회의 지배적인 조직 구조다. 그래서 얘는 임시적, 동태적, 기동적, 유기적 조직. 그래서 우리가 특별임시위원회 조직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다음에 밑에 그 유형은 이제 프로젝트 팀, 태스크포스, 위원회 조직, 행렬 조직, 그 다음 매트리스죠. 그 다음에 동료 구조 등이 있다. 그 다음에 밑에 조직 구조에 대한 유형은 뭐, 밑에 우리가 조직의 의는, 기능별은 어떻게 돼요? 인사, 생산, 재무, 회계, 마케팅 등의 경영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장점을 보시면, 우리가 이 전문화를 촉진시켜 능률성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개별 부서 내의 조정이 용이하고요. 근데 단점은 이 기업 전체의 의사결정이 지연됩니다. 좀 이 규모가 확대되면 구조가 복잡해지면. 기업 전반의 효율적인 통제가 좀 어려워지고요. 또한 최고 경자에게 과다하게 업무가 집중되면 전략적 차원의 의사결정보다는 눈앞의 일상적인 문제에 얽매이게 되겠죠. 사소한 의사결정이 큰 게 아닌데 중요한 의사결정을 몰아낸다는, 그죠? 기능별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결정에 크레임시험의 법칙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자, 사업부재 조직은 뭐예요? 우리가 기능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은 대표적으로 이제 모바일, 반도체, 가전사업부가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이 밑에 사업부재 조직은 제품별, 그 다음에 시장별, 지역별, 사업부를 분화합니다. 각 사업부별로 우리가 독립된 경영을 하도록 하는 조직 구조고요. 이 조직은 제품별 또는 지역별로 제조 및 판매에 따른 재료의 구매 권한자, 권한을 준죠. 사업부로에 부여돼서 경영상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거죠. 자, 조직의 특성은 어떻게 돼요? 각 사업본부장에게 사업부의 전략적인 결정을 맡겨 분권화시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그 책임이 일어나야 되고 명확해지는 거죠.
사업부는 이익 단위로서 우리가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점은, 자, 오른쪽에 가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어떤 거기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각 사업 단위는 자기 단위 이익만을 생각을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이 서로 교류가 안 됩니다. 또 모바일 사업부도 다르게 관심을 또 갖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이기적인 좀 경향이 강하죠. 그 다음에 조정이나 기업 전체로서의 통일적인 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SBU, 그래서 전략적 사업 단위를 이제 두게 되겠죠. 자, 위원회 조직의 특징입니다. 밑줄만. 기능식 조직의 각 전문 감독자 내지 부분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부분 간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형태다. 민주적 조정을 또 기하고요. 밑에 보시면 의사결정이나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자, 장점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죠. 두뇌 선풍의 기회를 가지며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널리 의견을 모을 수 있다. 단점은 밑에 의견이 너무 많아 시간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다 들어주다 보니까 그렇죠. 논쟁이 심하면 또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밑에 소수의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유력한 의원에 의해서 회의가 지배되면 참다 의견 일치가 또 곤란하고 따라서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사회자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 회의의 원활한 경제성을 또 기대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조직이죠. 넘기시면. 자, 이것도 이제 밑줄만. 자,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프로젝트 조직은 기업 환경의 동태적 변화, 기술 혁신의 급격한 진행에 따라서 구체적인 특정 프로젝트별로 형성된 조직 형태입니다. 그래서 특정 과업 수행을 위해서는 여러 부서에게서 파견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업 해결 시까지만 존재하는 임시적 탄력적인, 일시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 기동성과 환경 적응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목표 지향적인 특징을 이제 갖고 있죠, 조직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리스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매트리스 조직은 밑에 이 행렬 조직, 그리드 조직이라고 하죠. 급변하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도된 겁니다. 자, 그 특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배웠지만 이중 명령체계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죠. 위에서 지시받고 옆으로 받고. 그래서 상사가 2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 명령체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2명 이상의 상급자를 갖게 돼요. 그래서 뭐 우주산업 어디서 많이 사용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나사라든지 연구개발사업 R&D, 건설회사, 광고 대행업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매트리스 조직은 프로젝트 조직과는 달리 영구적인 조직입니다. 자, 프로젝트는 일시적이잖아요. 뭐 4대강의 프로젝트가 끝나면 없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영구적이라는 게 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전제라든지 밑에 장점은 전문적인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적 자원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 정도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보다 창의적인 성과가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단점은 어떻습니까? 밑에 뭐 관리 인력과 관리 비용이 또 증가되겠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불무시 위주, 역할 갈등이라든지 뭐 역할에 우리가 모호성 및 그다음에 권한 다툼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입니다. 뭐 인적 자원도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체크만 좀 하는 식으로 가겠는데요. 자, 인적 자원은 이제 밑에 보시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기계 인간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밑에 의사소통에 대한 그 언급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서 디귿 인간관계론이죠. 제가 이제 경영학에서 인간관계론도 강의를 하는데 과학적 관리법에 이런 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이게 인간관계론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론에서 가장 좀 많이 나오는 게 메이오의 이 호선 실험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메이오가 이제 호선 실험을 했는데 인간관계를 중시로 하는 이론인 인간관계론이 성립된 거죠. 호선 실험에 대한 결과는 개인의 경제적,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요인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동기화 된다. 여기 한번 시험 나왔었어요. 비공식 조직이 작업자의 태도와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사회 같은 거 되겠죠. 그래서 인간관계 학파는 작업자의 만족과 생산성을 거부시켜서 일반적인 만족의 증가가 조직의 유연성을 또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계층 사이에 효율적인 의사소통 경로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호선 실험의 경영학적 사고에 미친 영향은 인간의 감정이나 태도, 배경, 욕구, 사회적 관계 등의 효과적인 경영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비공식 조직이 공식 조직만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인사고과입니다. 뭐 인사고과도 뭐 예전에 공부했던 건데, 자, 그 원칙은, 일반 원칙은 뭐 평가 기준의 명확함,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의 준수, 그 다음에 우리가 평정자의 그 복수화, 그 다음에 제1자 평정의 존중, 공사 혼동의 배제. 이런 거 좀 체크하시고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요거예요. 이 인사고과의 방법이죠. 요게 이제 한번 우리가 별표를 하나 쳐놓으실 부분이죠. 234. 자, 요거는 좀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시험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자, 우리가 그 234죠. 자, 제목이 인사고과의 방법입니다. 인사고과의 방법. 자, 그래서 이게 시험 출제가 되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서열법입니다. 자, 서열법은 우리가 1등급, 2등급, 3등급 순위번호를 줬죠. 승진할 때. 승진과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정 척도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직무 수행상 달성할 정도에 따라 사전에 마련한 척도, 기업의 척도가 있겠죠. 그래서 품행 성실성을 정해놓고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우리가 대조 리스트법이죠. 대조 리스트법. 그래서 이거는 평정이 적당한 몇 가지 표준 행동을 배열하고 이 리스트에 해당 사항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을의 강제 선택법 같은 게 있죠. 자, 이건 주어진 4개, 5개 선택해야 할 기술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제 배분법은 그냥 밑줄만 수미 양가를 정해놓는 거죠. 무조건 어떻습니까? 이 ATB 다 우수하고 또 수미 양가를 또 줘야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유서술법은 이 사람은 언제 입사해서 또 어떤 일을 잘했고 서술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사고과의 오류가 또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런 게 우리 객관식 시험 문제는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와. 그래서 오지선다에 아주 내기 쉬워요. 그래서 인사고과상의 오류 같은 거.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상동적 태도는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제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데, 그가 속한 사회적 집단, 뭐 인종, 성별, 종교, 출신 학교, 기독교도 어느 교회냐 점수를 더 많이 주죠. 감리교야? 알았어, 더 줄게. 우리는 고정관념을 기초로 해서 타인을 평가하는 겁니다. 위용화의 오류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현혹 효과. 자, 이거는 이제 어느 친구가 상을 받았으면 다른 것도 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 찍히면 다른 업무도 잘한다. 이렇게 해서 어느 한 분야에서 받은 호의적인 것이 비호의적인 인상의 다른 분야에서 평가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우리가 규칙적 오류다. 그래서 가치 판단상의 규칙적인 심리적 오류 경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간대한 경향. 내가 욕먹지 않도록 다 점수 다 잘 주는 거죠. 중심화 경향. 그죠? 그래서 중심화로 가는 거고요. 가혹화는 이제 뭐, 가혹하게 이제, 짜게 해주는 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은 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직무 분석은 참고하시고, 특히 뭐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겠고, 그 다음에 뭐 넘기시면은 뭐 페이지 237페이지 뭐 직무 설계도 그냥 여기 밑에 목적만, 직무를 설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직무 성과를 높인가, 동시에 직무 만족을 또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무 설계에 대한 방안은
제목만. 직무 순환은 사람을 돌리는 거고, 직무 확대는 직무를 확대시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 충실하는, 자, 밑에 내용만 볼게요. 굵은 글씨. 자, 매슬로우라는 학자가 있잖아. 욕구 단계 중에서 상위 수준의 욕구와 허즈버그의 이익 요인 중 동기 유발 요인, 그리고 맥클리랜드에 대한 그 세 가지 욕구 중 성취 욕구 등이 중시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허즈버그의 이익 요인 이론 중 동기 유발 요인은 이제 동기 위생 이론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인간의 욕구가 이제 7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매슬로우는 그래서 1단계에서 4단계는 결핍 욕구, 5단계에서 치는 뭐 성장 욕구,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나중에 예전에 했던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무 평가도 뭐 우리가 평가 요소 정도 오른쪽에 그래서 직무 평가를 하는 이유는 임금을 어떻게 주어야 하느냐, 더 많이 주려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숙련, 노력, 책임, 작업 조건이 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열법, 분류법, 그 다음에 요소 비교법 같은 것만 좀 체크해 보세요. 자, 요소 비교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굵은 글씨, 뭐 계량적인 방법으로 평가 요소의 체계를 좀 중심으로 직무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한다. 점수법으로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점포에서 이제 영업 손익 분석과 경영 분석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이런 경영 분석 자체가 이제 식이 나오고 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뭐 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 240페이지 보시면 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수익이 되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손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판관비라고 하죠. 뭐 출장비, 해식비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업손익에서 또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손익계산서라는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손익계산서와 대차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자, 손익계산서는 결산서에서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일정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량이 아니라 절량 개념이죠. 유량이죠, 유량. 기간이니까. 유량입니다. 플로우. 자, 그러면 이거는 뭐 단기 순이익이죠. 1년간에 대한 순수익, 단기 순수익.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차 대조표라고 하는데 좀 법이 바뀌어서 상장 기업은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죠. 대차 대조표랍니다. 대차 대조표. 자, 그러면 이건 차변과 대변이 있잖아요. 밸런스를 맞춰야 되죠. 그래서 이건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시점은 유량이 아니라 절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변과 대변에서 자산과 우리가 부채와 자본이 있어요. 부채는 자기 자본이고 부채는 타인 자본이고 자본은 자기 자본이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받았느냐. 그래서 일정 기간이 중요해요.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유량입니다. 플로우고요. 자, 대차제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정 시점에서 그 기업의 자산, 자본, 부채,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절량이 되겠죠. 그래서 뭐 12월 말 현재 재고가 얼마냐, 자본이 얼마냐, 자산이 얼마냐. 자, 손익계산서의 우리가 산식은 뭐 매출 총수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요. 그 다음에 영업손익은 매출 총수익에서 판관비를 빼고, 뭐 경상손익은 영업손익 플러스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을 빼죠. 플러스 한 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수익은 뭐 경상손익에서 특별이익 마이너스 특별손익이 되고, 단기순이익은 아까 어때요? 우리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익이 있으면 법인세에 대한 그 비용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이 손익분기점은 앞쪽에서 배웠잖아요. BEP. 그래서 제품의 판매로 얻는 수익과 그 다음에 지출된 비용이 일치하여 손실도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 판매량이나 매출이익이다. 그래서 앞쪽에서 식을 봤지만 우선 이렇게 고정비와 변동비를 이제 분해해서 고정비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조업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나 임대료, 뭐 이자라든지 경영진의 보수. 자, 변동비는 이제 조업도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거죠. 이거 원재료나 노동비, 판매 수수료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뭐 내용을 보시면 쭉 넘기셔서 242페이지는 뭐 우리가 어떻습니까? 손익분기점의 매출량 정도만 보세요.
그 고정비를 단위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비로 나눴던 앞쪽에서 식이 있었죠. 체크를 하시고요. 뭐 경영 분석에서는 뭐 다른 것들은 그냥 뭐 유동성 비율에서 뭐 유동 비율이라든지 유동산 유동물질 나누는 보시면 되고 당자 비율, 당자산 유동물질 나누죠. 그러니까 앞에 게 올라가요. 유동, 당자. 레버리지 비율은 뭐예요? 레버리지라는 자체는 기업의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그래서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죠. 부채를 자기 자본 나누는 겁니다. 활동성 비율은 이제 물류, 유통 물류와 관련이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디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넘기시면은 식이 있죠.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은 자, 매출액이라는 건 가격 곱하기 수량이잖아요. 그걸 많이 팔아야 되고 재고자산이 적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높아야 되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재고자산이 이제 들어왔다 이제 팔리고 나가는 이제 이런 재고자산. 그럼 비율이 높을수록 적은 재고자산의 효율적인 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고자산 잦아야 되니까. 총자산 회전율은 총자산을 투자해서 매출에 대한 회전율이에요. 많이 될수록 좋은 거죠. 수익성 비율은 일정 기간의 성과죠. 그래서 밑에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그다음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뭐 우리가 앞에 게 올라가죠. 영업이익이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순이익이 올라가고 매출액이 내려가죠. 총자본 수익률은 총자본이 내려가고 수익률이 올라가고 순수익. 그다음에 자기자본은 또 자기자본의 단기 순수익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투자 수익률과 우리가 투자 수익률과 그다음에 직접 제품 수익성 이거 좀 보십니다. 자, 그래서 투자 소매업체 참 중요해요, 얘가.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있는데 그 이익과 재고 회전을 모두 고려한 겁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매출 이익률에다가 재고 자산 회전율을 곱하죠. 그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은 직접 제품 수익률에다가 좀 별표 쳐놔보세요. 직접 제품 수익성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건 우리나라의 이제 GMROI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이거와 함께 직접 제품 수익률 DPP를 또 중요시하죠. 그래서 어떤 두 제품의 그 재고량이 같아도 제품별 지불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재고 유지 비용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불하느냐, 뭐 3개월 어음으로 하느냐. 그럼 소매상이 제품 매입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제품을 판매한다면 재고 유지 비용을 또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처럼 제품에 따라 실제 판매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소매상은 각 제품의 점포 이익에 얼마나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의를 또 기울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밑에 가시면 이제 DPP는 총 판매 이익에서 제품 판매와 관련된 제 비용을 차감한다면 제품이 얼마나 이익이 공헌하는지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 DPP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총 판매 이익 회전율, 대금 지불 기간이나 보조금, 창고 수송, 판매. 물류비와 좀 관련이 되죠. 요거가 등이 됐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우리가 그 점포의 레이아웃 관리는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점포 레이아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